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3대 지수 모두 내렸습니다. 장중의 움직임보다 장 막판에 내림폭이 더 커진 상태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실적과 FOMC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주요 이슈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실적과 FOMC의 경우에는 장중 내내 그냥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었고 문제는 추가 부양책이었습니다. 추가 부양책에 이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합의가 좀 요원하게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게 되자 이것이 장 막판 시장의 낙폭을 키우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애플을 비롯한 주요 기술주들이 1% 넘게 하락했고 이것이 나스닥 지수를 가장 크게 끌어내리는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실적 발표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AMD는 실적이 좋게 발표되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현재 10%가량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주당 순손실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팬데믹 당시에 매장을 전 세계에서 막 닫는 그런 형상이 있다 보니까 주당 순손실 42센트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나았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경기가 조금씩 경기를 재개하고 있다는 것이 스타벅스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스타벅스의 시간의 거래 주가도 약 2% 정도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이고요. 장혜진 앵커 함께하겠고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28일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부양책 합의가 지연될 수 있는 데 대한 우려에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기업들의 실적 표정까지 엇갈리면서 하방 압력을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실적 발표 내용부터 체크해 보시죠. 다우지수에 포함되는 대기업이죠. 맥도널드와 3M이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순이익을 개장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사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수에도 좀 부담을 줬습니다. 다만 제약사 화이자는 호실적에 더해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고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 착수 발표까지 힘을 실어줘서 이날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장이 마감된 이후에 이어진 실적 발표도 간단히 함께 짚어보시면요. AMD가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이에 힘입어서 시간을 거래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비자 같은 경우에도 여행 분야 소비가 줄어들긴 했지만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주당 순손실이 46센트를 기록했지만 시장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5번째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전날 국민들에 대한 추가 현금 지급을 포함한 1조 달러 규모의 신규 부양책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실업 지원을 줄이는 데 대해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실업급여 추가 지급이 종료되는 이번 주말까지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시급한 방안만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논의를 연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날부터 이틀간 FOMC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날은 연준이 성명을 통해서 당초 오는 9월 말까지로 정했던 비상대출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을 12월 말까지로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는 조금 진정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플로리다와 텍사스, 애리조나 등 집중 발병 지역의 신규 환자 증가 속도가 7일 평균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화이자와 모더나 등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 돌입한 가운데 파우치 박사는 이르면 10월에 백신이 개발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7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92.6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전달보다도 떨어졌고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0.77% 떨어지면서 26,379포인트 터치하면서 문을 닫았는데요. 막판에 낙폭을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 지수는 1.3%에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1,400포인트 선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볼까요? 이날 장중에 반짝 상승을 시도하기도 했던 S&P 500 지수 실패를 하고 하락폭을 막판에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0.6% 넘게 빠지면서 3,218선에서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간밤 미국 증시는 추가 부양책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일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네, 미치 메코는 이 공화당 소속의 상원 원내대표가 전일장 마감 이후에 1조 달러 규모의 재정 부양 법안을 좀 공개를 했죠. 근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반응이 공화당이 진지한 협상을 할 준비가 안 됐다였습니다. 이렇듯이 다음 재정부양 법안에 대한 협상이 좀 난항을 겪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많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것 같고요. 그리고 3M이라든지 맥도날드 등의 이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그런 결과도 좋지 않았지만은 장 마감 이후에 비자라든지 AMD 등의 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경계하고 또 관망하는 심리도 오늘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일부 주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진정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화이자가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항공주라든지 크루즈 선사의 주식들이 또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흐름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시장 먼저 가장 중요한 금 가격인데요. 요즘 들어서 금 가격의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죠. 지난 밤 사이에도 1% 넘게 올라서 다시 한번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1% 안팎의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 옆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 1970달러까지 올라갔던 것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꽤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무엇이 나오는지 조금 더 지켜보자는 그런 관망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1% 넘게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1954.5달러의 선물 시장에서도 마감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FOMC를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채 금리도 큰 변동은 없었지만 다소 관망세, 다소 약보합권에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0.6%를 이탈하면서 0.585%까지 내려간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가격의 경우에는 지난 밤사이 1%가량 하락했는데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의 상승 상단이 계속 막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도 결국은 42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고 41달러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1.32% 내리면서 41.05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팀장님이 꼽아주셨네요. 어떤 소식일까요? 네, 골드만삭스가 향후 1년 내에 금값이 거의 20% 정도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특히 미국 달러와의 위상이 좀 위협받고 있다고 전망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월부터 이어온 당사의 금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12개월 목표치로 기존의 2,000달러에서 상향 조정한 2,300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정학적 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 그리고 미국에서의 정치 사회적인 불확실성, 또 코로나19 재유행에 금의 상승 여지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미국에서의 실질금리 추가 하락 가능성 또한 지목을 했는데 특히 이 미국 달러의 글로벌 준비 통화라고 얘기를 하죠. 금과 더불어서 대외 지급용으로 각국이 보유 중인 통화, 이 위상이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시를 했습니다. 골드만 측은 또한 1년 은값 전망치도 기존의 22달러에서 30달러로 올려 잡았는데요. 팬데믹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부양 정책이 결국은 미래 부채 규모를 늘릴 것이고 인플레이션도 부스트될 것이다. 그러면서 귀금속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을 점쳤습니다. 자, 금 가격에 대해서 혹시 골드만삭스 이외에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만 하더라도 금값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좀 나왔습니다. 마틴 플레이스 증권이라는 기관에서는 금 시장이 매우 좀 강력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년 내에 3,500달러까지 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단기 횡보 가능성도 있지만은 굉장히 좀 랠리의 힘이 강력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BNP 파리바도 이 금값의 상승세를 막을 만한 단기 요인이 부재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다만 2,000달러 부근에서 횡보할 가능성은 역시 제시를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은 글로벌 저금리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부양 기조에 일단은 금값에 대한 추가 상승 전망은 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2,000달러 정도를 일단 단기 저항선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네, 주식시장 입장에서 이 안전자산 금값이 상승하는 것과 주가가 과연 함께 갈 수 있느냐 여기에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 둘이 동반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면은 주식과 채권도 그렇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지난 한 넉 달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자산 시장 전반이 좀 과열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은 또 역사적인 통계를 본다면은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동반 상승하는 것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시에도 그렇게 나쁜 현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CNBC가 이 지난 2017년에 집계한 결과 이 과거 20년간 15차례나 3개월간 S&P 500 지수가 2% 그리고 금값이 5% 이상 상승하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30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하락했던 사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석 달간의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3% 더 상승했다고 하고요. 상승 확률도 73%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금값도 좀 계속 오르는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험 자산과 이 안전 자산의 동반 랠리를 좀 기대해 봄직한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미국 내에 있는 핫스팟 지역들, 최근 들어서 가장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게 일어났던 플로리다나 아니면 텍사스 이런 지역들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지역들에서는 초기 확산 조짐이 보인다고도 지적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엔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플로리다 지역의 이 사망자 수가 아문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플로리다는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지난 월요일에 19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텍사스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여기에서 월요일에만 6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은 텍사스와 같은 지역에서 입원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점인데요. 자, 파우치 박사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파우치 박사는 이제 이런 지역들, 지금까지 핫스팟 지역들은 거의 다 정상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지역들은 이제 초기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지역들이 바로 오하이오와 인디애나, 테네시와 켄터키 이런 주들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들 지역에서 지난 월요일 기준으로 전주 대비 확진자 수가 10%가량 늘었기 때문인데 백악관의 보건고문 데보라 브릭스 박사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들, 바로 오하이오와 인디애나 이 지역들을 걱정할 때라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확산세가 옮겨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확산세가 이제 뭐 정점을 지나고 아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확산세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팀장 어떻게 보자면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들은 거의 정점을 지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지역들에서 초기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 경제 정상화 루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그간에 나타났던 추이를 본다면은 주별로 그리고 산업별로 이 정상화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을 시키다가 갑자기 좀 제동이 걸렸죠. 그리고 현재는 봉쇄령이 좀 재가동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눈치를 보는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현 시간 월요일로 이 확산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리오프닝을 좀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좀 과거와는 다른 그런 상황을 좀 점쳐볼 수가 있겠죠. 즉 리오프닝을 해봤더니 코로나19의 재유행 이 확산세가 굉장히 심각하더라라는 이 학습 효과를 각 주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우 신중하게 경제 활동 재개가 좀 일어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꼽은 장혜진 앵커의 외신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앞서 시황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전날 국민들에 대한 추가 현금 지급을 포함한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사안인 이 실업보험 지원에 대해서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9월까지 연방정부가 주당 200달러를 지급을 하고 10월부터는 이 전 실업급여를 이전 소득과 70%로 제한하는 그런 방안을 내놨는데요. 현재는 일선주의 실업급여에 더해서 연방정부가 주당 600달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이 실업 지원을 줄이는 데 대해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과연 협상 타결까지
쉽게 쉬운 길을 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양당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연 실업급여 추가 지급이 종료되는 이번 주 안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민주당 리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와 부양책을 두고 여러 가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보험 지원 등 시급한 방안만 우선 처리를 하고 나머지 논의 사항들은 다음 달로 연기를 하자 이런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에 따르면요.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공화당 의원 절반은 부양책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면서 적지 않은 의원들이 재정 적자를 부풀리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은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 8월의 휴회 기간에 빈손으로 이 지역구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내부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협상 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당 간 그리고 당 내에서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부양책이 언제쯤 합의가 될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되는 것이지만 과연 이 부양책이 언제 통과될지 이 시점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시장의 좀 전망은 상황이 급박하지만은 실업급여 축소라는 그 이슈가 결국은 정치적인 셈법도 좀 얽혀 있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파르탄 캐피털 증권이라는 기관에서는 실업급여 축소라는 것은 정치적 싸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고요. JFD 그룹이라는 기관에서도 증시가 전일의 반등세를 이어가려면은 금요일 이전에 양당의 합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거든요. 하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런 좀 진전이 있지 않았고 결국은 증시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맥도날드가 매출 회복 시그널에도 이익 지표 부진에 이날 하락했습니다. 화이자의 CEO는 트럼프의 약가 조사 행정명령이 막대한 파괴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름 사업을 하던 코닥이 제약 원료 사업 전환을 했다는 소식에 이날 주가가 200% 넘게 폭등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인데요. 맥도날드입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맥도날드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매출이 37.7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30% 급감을 했습니다. 다만 컨센서스는 상회하는 좀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하지만은 이 EPS, 이익 지표가 0.66달러에 그치면서 컨센서스였던 0.74달러에 미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주가가 약 한 2%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세부 지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글로벌 동일 매장 매출이 마이너스 23.9%로 나오면서 컨센서스 마이너스 22.8%보다도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요. 다만 미국에서의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으로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분기에 동일 매장 매출이 마이너스 8.7%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는데 컨센서스 마이너스 10.6% 대비해서 좀 양호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월에 동일 매장 매출이 이 마이너스 19.2%였다가 6월에는 마이너스 2.3%로 굉장히 좀 회복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에서는 7월에 이 미국 동일 매장 매출은 소폭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좀 정리를 하자면은 경제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은 미국에서의 사업 회복 기미는 좀 보였지만은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브라질 등의 해외 시장의 부진이 좀 심각했기 때문에 발목을 잡혔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맥도날드 실적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어떨까요? 일단 그 주가의 반응은 마이너스 2% 정도였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이 주요 IB들이 내놓은 투자 의견을 좀 보면요. 그렇게 반응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엔 같은 IB에서는 아웃퍼폼 의견과 목표 주가 240달러를 그대로 좀 유지를 했는데 팬데믹 여파로 광고라든지 프로모션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아침 메뉴에 대한 매출 감소세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에서 6월간의 이 매장 매출이 회복하고 있다는 점에 더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 분석을 했고요. BTIG라는 IB 역시도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는데 미국에서
그래서 7월 동일 매장 매출이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매장 약 15%만 드라이브 스루 코스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또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2분기 중에 회복세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사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상황인데요. 최근 외식업계에 대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6월 말 현재 미국 매장의 99%, 그리고 글로벌 매장의 96%가 영업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은 미국 내에서의 약 한 2,000개 매장에 대해서 실내 다이닝을 허용했다가 7월 초에 이 리오프닝을 중단했다라는 코멘트도 덧붙였습니다. 즉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서 피해를 또 받고 있음을 토로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 오픈 테이블이라는 기관에서 집계를 하는 미국 내에서의 이 식당 예약 건수도 여전히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 60% 내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업계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코로나19 확산 완화 여부가 여전히 좀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백신 개발로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는 화이자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을 굉장히 크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화이자의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이 막대한 파괴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사실 매번 대선 때마다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약가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그 제약회사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미국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죠.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미국 제약회사들의 미국 내 약가가 해외에 비해서 얼마나 비싼지를 조사하고 해외와 거의 동등할 정도로 약가를 낮추도록 조치하는 방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의 약가 인하를 유도하는 것으로 제약사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화이자의 CEO는 이를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다면서 백신 개발 성공에 매진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막대한 파괴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약가 인하를 임기 초기부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 또 코로나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대체로 좀 뒤로 미뤄져 왔었지만 왜 하필 이 시점에 또 약가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인가 약간 의문스럽기도 한데요. 화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주가는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었었죠. 또 뿐만 아니라 향후 바이오엔테크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약 3만여 명의 대규모 임상을 조만간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이처럼 이제 화이자의 경우에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약가 이슈가 또 대선을 앞두고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네, 화이자 같은 경우는 약가 이 인하 이슈 아니면 인상 이슈와 관련해서 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트럼프가 굉장히 좀 압박을 했기 때문에 약가 인상 계획을 잠시 미뤘다가 이듬해에 좀 강행한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40개 이상에 대한 이 약품 가격을 9% 이상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내 판매약의 약 27%의 가격도 5.6% 정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제약사 대비해서도 약값을 좀 화끈하게 올리는 그런 제약사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갈등도 좀 골이 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약가 인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나온 악재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실제 시행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투자 심리를 위축하는 요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날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좀 상향 조정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한 만큼 일단 화이자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폭등했던 종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날의 특징주로도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필름 하면 떠오르던 기업이죠. 코닥이 제약 원료를 공급하는 제약사로 변신을 했습니다. 월시지저널에서는 코닥이 방위 생산법 DPA에 따라서 미국 정부로부터 7억 6,5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이 제약 사업으로 전환했다라고 전했는데요. DPA를 통한 미국 내 첫 사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힘입어
힘입어서 코닥의 주가는 이날 203% 넘게 올랐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1.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필름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복제약 원료 생산으로 재빠르게 눈을 돌렸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서 중국과 인도 등에 상당히 의존을 했던 이 원료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닥의 최고 경영자는 기존 인프라를 통해서 제약 산업으로 신속하게 뛰어들 수 있다면서 25년 안에 이 자금 지원을 갚아야 하는 조건인데 이 복제약에 사용되는 활성 제약 원료를 생산해서 이 조건을 달성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때는 전 세계에 걸쳐서 14만 명의 직원을 품고 있던 코닥이 2012년에 파산한 이후 제약 산업으로 좀 눈을 돌린 건데요. 과연 이 제약 산업으로 인해서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코닥에 대한 향후 전망, 월가에서는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번에 나온 소식이 좀 일리는 있는 좀 무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인도로부터의 제약 원료 수급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좀 자급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에 또 편승을 한 그런 모습이고 사측에서도 향후 매출의 한 30-40% 정도가 해당 부문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코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추락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시총도 오늘 상승분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한 3.5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한 4천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마켓워치에서 집계하고 있는 투자 의견도 단 한 건, 즉 보유 의견 하나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시장의 관심에서 완전히 좀 멀어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혁신에 좀 첫 수를 떴으니까 이 기사 회생 여부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봤고요.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와 함께했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